자, 노동법 2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앞선 강의하고 연계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2022년 공인노무사 1차 시험 기출문제 지금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법 1에 대한 해설은 끝났고 노동법 2에 대한 이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었죠.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이거는 노동법 2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해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요. 자, 26번 문제입니다. 노동법 2의 1번인데 우리 1차 시험 문제지를 보시면 노동법 2는 26번부터 시작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그 순서를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로서 헌법상 노동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길게 돼 있죠.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문 이런 것까지 시험 문제를 내다 보니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기부터 헌법재판소는 노동상권의 법적 성격을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설명드리려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려보면요. 자, 자유권이라는 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회권이라고 하는 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이걸 얘기하고 사회권은 국가로부터의 보장을 얘기합니다. 맨 처음에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 뭐 중세시대 이런 거 배우셨을 겁니다. 옛날에는 이 귀족사회 왕족사회 이럴 때만 하더라도 서민이라고 하는 계급이 없었죠. 그냥 평민이란 계급보다는 거의 노예에 가까웠죠. 그럴 때는요. 근로권이라는 거 노동 3권을 통한 뭐 단결권, 일 안 하겠다, 파업권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다 불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국가라고 하는 왕족, 귀족 세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시민혁명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죠. 그때 대두된 게 자유권입니다. 국가가 뭔데 우리 시민들의 삶을 억압하냐. 그러니까 이 자유를 통해 가지고 국가는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어떠냐? 이제는 왕족 귀족 정보다는 대부분 보면 의회 그리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책이 이루어지고 정부가 구성되고 하죠. 자, 그랬을 때 이제는 국가가 나서 가지고 제도를 만들어서 더 보호해 줄 수 있지 않냐 하는 게 사회권입니다. 그래서 자유권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사회권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근로 3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국가가 노동조합 활동하는 걸 막지 않아야 되겠죠. 이건 자유권입니다. 근데 또 국가가 제도를 만들어서 갑이 우리는 사용자잖아요. 힘이 대등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을 대등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국가가 정책을 통해서 근로자들 오히려 더 노동조합을 더 보호해줄게. 이게 사회권입니다. 둘 다가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사회권도 있고 자유권도 있다.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띠고 있는 특수한 자유권에 대해서 둘 다 띠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맞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중에서 이 두 개 단어를 바꿔서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엔 그렇게 내지는 않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 단결,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네,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목적 잘랐고요. 근로조건 향상, 근로 3권에 대한 내용, 자유 단결권, 단체 교섭권, 행동권 그대로 잘랐습니다. 세 번째,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 라고 보면서 노동조합에게 위와 같은 조직 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이를 근로자 단결하지 않을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라고 돼 있죠. 이 문장도 참 어려워요. 초심자분들이 너무 어렵게 느낄 것 같아요. 이것도 쉽게 좀 말씀드려보면요. 우리 노조법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고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유니온숍이라 하는데요. 이 얘기는 저는 노동조합이 싫은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제가 힘들게 들어간 이 직장, 이 귀중한 직장을 계속 다닐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뭔가 제 개인을 짓밟고 노동조합이라는 집단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 유니온숍이라는 제도가 노조법에 있는데 이거 위헌 아니냐는 거예요. 왜 제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역사의 흐름을 본다면 노동조합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걸 국가가 허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느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 맞지만은 유니온숍은 엄격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힘든 요건을 갖춘 유니온숍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그때는 집단의 단결권을 우선시해주겠다. 개인의 선택보다는 집단을 더 우선시해주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집단의 단결권을 우선시할 수 있다. 개인의 선택권이 좀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시면은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 뭐가요? 노동조합의 집단의 단결권이 중시된다. 이렇게 표현 썼죠. 노동조합에게 조직강제권, 우리 노조 가입 안 하면 해고돼. 이게 조직강제권. 이게 있다 하더라도 단결하지 않을 자유. 저는 노동조합 싫어요. 전 노조 안 갈래요. 이런 자유보다 더 우선시해서 본질적 내용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서 합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네 번째,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다. 단결하지 않을 자유,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이 3, 4가 같은 얘기인데요. 표현이 좀 다르지.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이란 건 뭐냐? 노동조합을 할 권리. 노동조합 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노동조합 할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 노동조합, 아까 유니온샵 얘기했죠. 우리 노동조합에 무조건 가입하세요 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더 심오한 얘기는요. 결론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객관식은 2차 준비하실 때 되면 이제 판례를 보면서 이 말이 이 뜻입니다. 역사적 배경 이랬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시면 헌법재판소는 노동상권 제한에 관한 개별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 헌법 제31조 2항 일반 유보조항에 따라서 노동상권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제가 언뜻 설명드렸습니다. 이 헌법에 따라서 헌법에 있는 기본권도 국가의 비상사태가 있다. 아니면 어떤 특수한 경우에서는 일반 법률에 의해 유보가 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본권도 제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사회 안정망 보호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는 거죠. 지금 제가 또 표기를 여러 번 헷갈리겠어요.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 아니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동그라미 해야 되는데 혼동이 온 것 같아서 수정을 했습니다.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5번이다라고 됩니다. 자, 다음 27번으로 갑니다. 노조법의 괄호 안에는 숫자 옳은 것을 골라야 됩니다. 노동조합 대표자는 노동조합의 법인 등기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다. 변경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 등기해라. 그다음에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이 있어요. 보완이 필요해요. 그러면 20일의 기간을 정해서 보완 요구하도록 돼 있고 매년 총회는 몇 번 하냐? 1회 이상 무조건 해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 21 이렇게 돼 있는 3번이 답이 됩니다. 좀 특이했던 건 요 두 가지는 늘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인데 여기 법인에 대한 등기사항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최근에 또 나오기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있는 부분들을 좀 암기를 잘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로 가시면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1번.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결의가 규약에 위반된다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서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규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 노동조합 내부의 법입니다. 노동조합 결의는 노동조합에서 뭔가 결정한 걸 얘기합니다. 노동조합 자체 법을 어겼다 이 뜻이에요. 그럴 때는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노동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위반했으면요. 이제 국가가 막 개입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법을 위반해? 이렇게 해요. 근데 규약은 노동조합 내부의 법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봤을 때 노조법이란지 노동관계 법령을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아니란 거죠. 근데 스스로 약속한 걸 어겼으니까 그거는 약속한 사람들끼리 누군가가 구제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해야만 시정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 노동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조직 형태 변경 위해서는 총회 의결을 거쳐라 라고 돼 있죠. 노동조합의 조직 변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되게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건 조합원들이 모두 모이는 총회 의결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총회는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제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돼 있죠. 자, 임원이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노동조합 대표자, 노동조합 소위 말하는 간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의사결정하고 노동조합 이끌고 나가고 노조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자르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투표로 선출되거든요. 투표로 선출됐고 물론 간선도 있지만은 그냥 직선제로 생각하십시오. 투표로 선출됐는데 이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려면은 뽑을 때보다 훨씬 더 엄격한 절차를 요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특별 정적수고 과반수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 네 번째, 단체배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 사항이다라고 돼 있죠. 총회에서 올해 단체백은 어떤 걸 해볼까? 사용자하고 어떤 걸 협상해볼까?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다섯 번째,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었습니다. 해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어요. 중노위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설있게 보면 맞아 보일 겁니다. 초심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고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맞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했을 때만 인정합니다. 이것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드려보면 종사근로자는 뭐냐? 그 회사 다니는 조합원을 얘기합니다. 그 회사 기업별 노조일 때 쓰는 개념이고요. 그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노조. 그게 바로 기업별 노조인데 그 기업별 노조에 예전에는 우리 회사 직원 아니면 못 들어왔었어요. 근데 법이 바뀌면서 개정되면서 이제는 우리 회사 직원 아니더라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근데 어떤 굵직굵직한 사건들 있을 때 그럴 때는 종사근로자일 것을 요구합니다. 주로 보면 쟁행이 할지 말지 이런 거 결정할 때 되게 굵직하죠. 파업하는 거는. 그런 것들은 우리 회사 직원 아닌 조합원들이 막 결정한다.
당장 우리 회사 직원들이 파업해서 뭐 임금 못 받는데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닌 사람들이 거기서 막 부추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밖에 우리의 경쟁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막 가입한 다음에 우리 회사 파업해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사 근로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종사 근로자는 우리 회사 다녀야 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사람이 해고됐어요. 노조 탄압받아가지고. 그때 이 사람이 부당해고다라는 걸 판정받아서 돌아올 때까지는 근로자로 인정해 주는 거, 종사 근로자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뭔가 완충장치가 필요하겠죠. 그걸 언제까지 인정하냐 이거죠. 진호위, 중노위까지 인정해 줄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근로자가 어떤 구제를 신청했을 때 인정되냐면 부당해고가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를 구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 일단 종사하는 걸로 봐줄게요. 중노위까지는 종사하는 걸로 봐서 파업에 참여하셔도 되고 찬반 투표해도 되고 노조위원장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설명을 줄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5번 보시면 되겠고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해고당했을 때 얘기고요.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활동하다가 뭔가 불이익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두 개는 다릅니다. 자, 다음 29번 갑니다. 노조법상 기한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라고 돼 있죠. 1번 처분이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이 이를 이행해야 될 기한이라고 돼 있죠. 예, 이거는 30일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다음에 임시총회 소집권자가 없어요. 행정관청 회의 소집권자 지명하는 거 이거는 15일이라 돼 있습니다. 이거 법조문 단순 암기 사항이라서요. 세 번째 가시면 회의 소집을 고의 깊이 회피했다. 해태했다라고 돼 있죠. 행정관청이 또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한 기한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15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조문에 대한 설명을 더 드리면 좋은데 너무 깊으니까 어쨌거나 노동조합에서 임시총회나 대의원회 이런 거 개최할 때요. 소집권자가 소집을 해야 되는데 소집권자가 없거나 소집권자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15일 동안 행정관청이 어디 의견 묻고 또는 15일 이내에 지정하고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가시면 합병 분할 소멸해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대표자가 해산한 날부터 행정관청 신고해야 될 기한이라고 되어 있죠. 해산도 15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체결일로부터 1월 행정관청 단체박을 도장을 찍었다. 그럼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느냐? 1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다른 하나는 1번이다라는 게 보이시죠? 아, 이것도 숫자 외워야 되는구나. 노조법에서 보니까 더더욱 숫자 외우는 것들을 많이 내는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다음 30번 문제입니다. 또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네요. 1번. 근로자는 단체별로 정하거나 사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노동조합 업무만 종사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사용자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근로는 안 하는 사람. 그걸 우리가 전임자 또는 근로시간 면제자 이렇게 부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요.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요. 회사 업무는 안 해요. 노조 업무만 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우리는 두고 있고 이것이 가능하다. 어디에 두면요. 단체백이 있거나 사용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집행기관을 가지고 있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면 당의 조직이나 조합원 고유사항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단체 교섭하고 단체백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예. 분회나 지부가 있다라고 하면요. 분회나 지부가 규약과 집행기관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게 판례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규약은 노동조합 내부의 법이라 했고요. 집행기관이라는 건 노동조합에서 의사결정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내부의 구성원들, 구성기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길게 설명드리면 참 좋은데 우리나라로 치면 행정부 얘기입니다. 행정부. 그래서 규약이 있으면은 법이 있으니까 독립된 뭔가 체계가 있다는 거고 집행기관이 있다는 얘기면 이거는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노동조합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취급을 해줍니다. 우리 판례에서. 조합원 고유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교섭도 할 수 있고 단체백도 체결할 수 있는 독자적 노조처럼 봐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세 번째,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노동조합,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의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예, 이건 우리 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지부분에는 노동조합이 아니니까 노동조합만이 설립신고할 수 있거든요. 원래 설립신고 못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노조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독립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됐다라고 한다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대로 맞고요. 네 번째,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이거 개정법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서 되게 분란이 많았었습니다. 노동부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떤 정권이 뭐 보수 정권이냐 진보 정권이냐 따라 가지고 근로시간 면제자의 한도가 막 늘어나기도 하고
또는 줄어든다는 위협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노동부에 두면은 도저히 공정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겠다.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제3의 기구에 두자. 이렇게 해서 바뀐 게 뭐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넘겨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이게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X가 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 연합단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명칭, 주대, 사무소 소유지, 그리고 조합원 수를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 첨부해서 장관에게 제출해라 라고 돼 있죠. 연합단체도 하나의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설립 신고서하고 규약을 첨부해야 됩니다. 맞도록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이었고요. 다음 31번. 단체 교섭, 단체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1번.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단체배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노동조합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이나 단체배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위반했을 때에 대한 벌칙이 있냐 했을 때는 노동조합은 벌칙이 없고 사용자는 벌칙이 있습니다. 2번 가시면 사용자로부터 교섭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라고 돼 있죠. 사장님이 네가 대신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럴 때 그 사용자를 위해서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위임받은 사람은요, 마음대로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위임을 해줄 때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 정해줍니다. 그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대표자입니다. 단체백 체결 여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소수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의사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좀 어려운 개념인데 교섭대표 노조는요, 우리 회사의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을 때 얘기입니다. 주로 보면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그 회사의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과반수 이상인 곳들이 대부분 교섭대표를 잡습니다. 그럼 이 교섭대표 노조는요, 자기보다 수가 적은 노동조합들이 있겠죠. 그 노동조합도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같이 또 교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교섭할 때요. 협상할 때 너네 소수 노조는 뭘 원하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체 협약 이렇게 체결한다고 설명도 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소수 노동조합들이요. 우리 거 해줘라고 막 얘기합니다. 우리 거 해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꼭 해줘야 되냐 이겁니다. 그건 아니란 겁니다. 의사에 기속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기속은 되지 않고요. 그래서 그냥 참고하고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 되고요. 다음 4번.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에 단체백이 2개 이상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르는 단체백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이 교섭을 언제부터 할 수 있냐 했을 때는 단체백이 끝날 것 같은 날 있죠. 원래 유효기간 정합니다. 유효기간부터 3개월 전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2개가 있을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단체 협약이라는 게 있고 임금 협약이라는 걸 따로 합니다. 임금 협약은 매년 체결하고 단체 협약은 주로 보면 노동조합 사무실 주는 거, 근로시간 면제자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노동조합한테 미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이거는 3년짜리로 체결하고 이건 1년짜리로 체결했다라고 했을 때 뒤에 체결한 거의 유효기간 이전 3개월로 간다. 그러면 3년 동안 교섭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라 먼저 체결한 거 있죠. 먼저 체결한 거. 나중이 아니라 먼저 체결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종료일 3개월 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교섭을 자꾸 하겠죠. 이렇게 해서 법조문하고 지금 다르게 나와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가지자체는요, 다양한 교섭 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 교섭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개정법에 들어왔어요. 이것도 좀 배경을 말씀드려보면 좀 어렵게 느껴지시면 패스해도 됩니다. 노동조합이 교섭하는 방식이 뭐 기업별 교섭, 그 다음에 뭐 대각선 교섭, 뭐 산별 교섭 뭐 이런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교섭 창구 단일화가 되면서 산별 교섭이라는 게 거의 지금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 산별 교섭 뭐냐? 그 산업끼리 다대다로 교섭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회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는 산별 교섭 방식이 오히려 더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이 점점 사라지다 보니까 누군가가 제3자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교섭해보는 게 어떠냐 하고 좀 해주는 게 좋겠죠. 그때 도움 줄 수 있는 게 국가 지자체가 해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지역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단체백 이런 것들 체결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요. 그 특별한 도시들마다 생활임금 제도라는 걸 막 시행하기도 해요. 그럼 그 지역 내에 있는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회사들은요,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거 결정할 때 보면 사용자들의 대표들 다 모이고 근로자들의 대표들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대다. 예, 다수 대 다수로서 협약 체결하듯이 그렇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을 당사자끼리는 잘 안 되니까 국가지자체가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건 좀 이제 여러분 상식으로 풀다 보면
회사 내에서 협상하는 건데 왜 국가지자체가 나서 이렇게 해서 X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노력해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의무도 아니겠죠. 이런 것들을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32번으로 넘어가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자, 1번부터 바로 가시면 하나의 사업장의 조직 형태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 가입한 노동조합이 두 개다.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서 교섭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산별노조가 없어지는 게 이런 거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의 회사 내에서 교섭을 하도록 지금 거의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두 개 이상 노동조합이 있죠. 그러면 교섭창구단일화를 무조건 해라라고 하는 게 우리 법 취지입니다. 맞고요. 두 번째,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자율적 결정한 기간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를 했어요. 그럼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해라라고 돼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별 교섭입니다. 개별 교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요겁니다. 자율적 결정하는 기한 내에 누가? 사용자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사용자 의사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럼 효과는 뭐냐? 효과는 사용자는요 모든 노동조합하고 다 1대1로 교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사용자 1,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두 개 있다 하면 요거 묶어가지고 창구를 단일화해서 교섭하는 건데 만약 개별 교섭하기로 했다면 사용자는 노동조합 1과도 교섭하고 노동조합 2하고도 교섭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세 번째,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자율적 결정하는 기한까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사용자 동의도 얻지 못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자율적으로 하는 건 안 됐다는 얘기죠. 자율적이란 건 노조 1, 노조 2가 서로 누가 대표로 갈까요? 하고 아무런 형식 없이 서로 간에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걸 14일을 주어지거든요. 이 14일의 기간 동안 자유롭게 결정이 안 됐죠. 그 다음 절차가 뭐냐면은 우리 법상 바로 과반수 노조가 대표를 가져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 과반수를 줄 때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된다라고 돼 있죠. 제가 종사근로자 아까 얘기할 때 굵직굵직한 거 중요한 것들은 종사근로자 위주로 본다라고 했죠. 지금 이 회사와 교섭을 대표적으로 할 노동조합 뽑는 겁니다. 되게 굵직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사근로자의 수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대표 노조를 뽑을 때, 과반수 노조를 뽑을 때는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회사 직원 아닌 사람들이 대거 가입한 다음에 뭐 실업자 아니면 우리 회사 아닌 다른 회사 직원들 그런 사람들을 가입시킨 다음에 머릿수만 부풀려가지고 교섭대표가 된다. 우리 회사 직원 아닌 사람들이 막 협상에 나오고 우리 회사 아닌 사람들이 쟁행하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요. 너무 멀리 가고 있어요.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교섭대표 노조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는 굵직한 거기 때문에 종사근로자 위주로 선정한다. 종사근로자 아닌 사람은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문장은 종사근로자 아닌 사람도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해당 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이건 맞는 문장이고 공동교섭대표단도 원래는 첫 번째 절차는 협상하는 겁니다. 노조끼리 협상하는 거예요. 근데 노조끼리 협상이 안 되면 노동위원회 가서 우리 이런 수 이런데 비율적으로 결정해 주세요 해서 노동위원회 그냥 맡겨버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사용자에게 공동교섭대표단의 통지가 있은 후 이후에는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말이 어려운데 공동교섭대표단이라는 건 뭐냐면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과반 노조가 있으면은 이 과반 노조 혼자서 교섭을 다 합니다. 근데 과반 노조도 없죠. 다 숫자가 고만고만해서 애매해요. 그럴 때 뭐가 가냐면 그 다음 절차가 공동교섭대표단이에요. 교섭위원이 회사의 근로자 대표로서 협상에 참여한 사람이 만약 5명이다 하면 이 5명을 노동조합 2개가 나눠 가지는 거예요. 뭐 3명은 노동조합 1이 가져가고 2명은 노동조합 2가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협상할 때 5명이 참여하는데 노동조합 2개가 사실상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걸 우리가 공동교섭대표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일부 노동조합이 이후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라고 했죠. 2명이 이제부터 참여를 안 하고 3명만 지금 참여해서 계속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가 유지되냐? 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명이 꼭 참여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면 33번입니다. 교섭단위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1번,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사용자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노동위원회에 분리
분리를 결정을 신청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죠. 자, 교섭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회사에 복수노조가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에는 서로 다른 직무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직무는 서로 간의 근로조건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노조도 다르고 그리고 근로조건도 다르고 굳이 이 둘을 억지로 뭉쳐봤자 협상의 시너지가 나오지 않더라. 그럴 때는 아예 분리해서 교섭하자 이겁니다. 그게 바로 교섭단위 분리인데 이건 언제 할 수 있냐면은 교섭 요구 사실 공고하기 전에 할 수 있고요. 교섭 요구 사실이 공고되었다라고 한다면 교섭 단위 결정이 다 끝난 다음에 대표 노조 다 뽑은 다음에 그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청할 수 있는 주체도 노동조합도 할 수 있고 사용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앞에는 잘 나왔는데 뒤에가 틀렸어요. 두 번째,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해서 교섭하려고 할 때 노동위원회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예전에는 분리만 할 수 있었고 통합은 없었거든요. 개정법이 통합도 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신청했을 때는 교섭단위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이건 쌍방이 합의해서 신청할 필요 없고 일방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한쪽이 신청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네 번째,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노동위원회는 이제부터 너네 회사는 교섭단위가 나눠지니까 나눠진 애들끼리 교섭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때는 당연히 사장님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개별 교섭처럼 그래야 창구 단위라 하지 않고 단위를 분리해서 교섭해야 되구나 알 수 있겠죠. 사용자한테 알려줘야 돼요. 노동조합한테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는 창구 단위라 하지 않고 분리해서 할 수 있구나 이거 알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모두에게 알려라. 모두에게 지금 잘 나와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따른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에 교섭 요구가 있는 때에는 분리 결정과 관계없이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 창구 단위라 절차는 진행된다라고 돼 있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이라고 돼 있죠. 이 얘기는 뭡니까? 분리 신청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분리 신청이 들어갔는데 교섭을 요구하면 그러면 분리 결정, 분리에 대한 것은 무시하고 교섭 요구 공고 등의 창구 단위라를 한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초심자들은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섭 단위 분리라는 절차하고요. 그다음에 교섭 창구 단위라 절차 있죠. 단위라 절차. 이거는 동시에 진행될 수가 없어요. 단위라 절차 아까 제가 어떤 얘기했냐면 1번 얘기했잖아요. 이 공고라고 하는 절차가 이겁니다. 단위라 절차. 단위라 하기 이전에 하거나 단위라 끝난 다음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리라는 절차는. 근데 지금 분리가 만약 되고 있죠. 그럼 분리 결론이 날 때까지는 단위를 못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문장은 지금 분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단위라를 실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 진행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건 4번이었고요. 다음 34번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을 또 골라야 되네요. 단체백에 관한 설명이고요. 자, 1번 행정관청은 단체백 중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서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행정관청은요, 뭐 구청, 시청 뭐 이런 곳이기 때문에 노동법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단체백에 위법한 내용이 있다라고 포착은 됐다. 그러면 법률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노동위원회 가서 이거 진짜 법 위반 맞나요? 확인받고요. 의결 얻어서 그 다음에 법 위반 하셨으니까 수정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백을 적용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다른 동종근로자에 대해서도 당해 단체백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사업장 단위 단체백의 확장 적용 제도입니다. 사업장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 단위가 있거든요. 이거를 일반적 구성력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일반적 구성력의 특징은 우리 노조는 아니라 단체백 원래 못 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도 단체백의 효력이 확장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요거는 사업장 단위에 대해서는요, 그냥 반수 이상이 되기만 하면 되고 행정관청이 어떠한 조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역 단위는요, 그 지역의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백 적용받아야 되고 행정관청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장은요, 하나의 사업장으로 나왔죠. 사업장 나왔을 때는 제가 행정관청이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했죠. 근데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뭐 결정한다 이런 거 나왔죠. 이건 아니란 거죠. 그래서 X가 되는 거고 만약 지역 단위로 나왔다 한다면 행정관청이 개입하는 건 맞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단체백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개정법이죠. 단체백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원래는 2년이었는데 개정돼서 1년 더 늘어났어요.
네 번째, 단체백 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해야 된다. 예, 신고를 행정관청에 하도록 돼 있는데 노동조합만 만약 서명했다? 그러면 진짜 이게 단체백 맞는지가 좀 의심스럽죠. 그래서 사용자와 노동조합 둘 다 연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체백의 이행 방법에 관해서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이행 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예, 맞습니다. 이 이행 방법에 관한 견해가 뭐냐?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노동위원회가 이미 판단을 내려줬죠. 예, 그러면 단체백의 중재재정과 동일하다 해서 이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중재재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려니까 좀 길어서 그런데 중재재정이 되면 이 해석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보셨고요. 35번 갑니다. 자, 단체교섭 단체배약 설명으로 가로 안에 있는 내용 중 옳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자,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결정된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결정이 있은 후 첫 번째 단체백 효력이 발생한다를 기준으로 해서 몇 년이 될 때까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단체배약은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죠. 단체배약은 3년짜리인데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기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한, 이거는 2년으로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단체백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백 체결되지 않았다. 새로운 단체백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백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다고 하면 그에 따르되 해지하고자 하는 날에 몇 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해서 종전 단체백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뭐냐? 법내 연장이 아니라 자동 연장 조항을 얘기합니다. 양당 사적 합의해서 연장하는 거. 이 자동 연장은 무기한이고 단 일방이 해지할 수 있는데 그 해지는요 6개월 전까지 통고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그리고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 36번 또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1번 노동조합은 신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백 체결해야 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자, 노동조합의 성실 교섭 의무는 아까 말씀드렸고 맞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단체백이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회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된다. 예, 맞습니다. 단체백은 가장 민주적으로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파업을 할 수 있는데 파업이라고 하면 사용자가 이제 두려움을 갖겠죠. 힘이 대등해지는 거예요. 노동조합도 힘을 가지고 있고 사용자도 힘을 가지고 있고 대등한 상태에서 단체백이 체결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힘을 많이 실어줍니다. 그래서 취업규칙도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근로계약서도 수정해버릴 수 있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체백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단체백 유효기간 중에 단체백에서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이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행위를 행하지 않을 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노동조합은요 본인 스스로 단체백 체결했죠. 이 조건 좋다라고 하고 근데 그래놓고 한 3일 지난 다음에 가만 생각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파업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단체백을 수용하고 도장 찍을 때는 이제 3년 동안은 조용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장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법조문은 평화 의무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해석상 당연히 이건 내재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쟁행이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네 번째, 사용자가 인사처분할 때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 인사처분을 하도록 단체백에 규정되어 있다. 그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거 앞서 근로기준법 부분 노원할 때 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사전 동의 규정이 있으면요. 노동조합하고 동의를 얻어가지고 징계나 해고 같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안 거치면 원칙적으로는 무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효.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원칙이란 부분도 나와줘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안 거쳐도 되는 예외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되게 어렵고 원칙적으로는 동의 규정이 있으면 따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제는 맞아요. 사용자 사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내용의 단체백을 체결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아닙니다. 일보 후퇴 후 2보 전진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회사가 힘들다 하면 무조건 근로조건 올려달라 할 게 아니라 회사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회사가 살아나면 나중에 그때 못 받았던 임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이익한 단체백도 체결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오해하실까? X를 다시 치겠습니다. 불리한 변경 가능하다는 의미로 O를 친 거고 실제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X 이렇게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5번입니다. 자, 37번입니다.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자, 1번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일방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해라 라고 되어 있죠. 예, 법조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방이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조정 신청은 일방이 할 수 있고 지체 없이 개시합니다. 2번 조정은 조정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일반 사업은 10일, 공익 사업은 10일 이내에 종료해라. 맞습니다.
조정은 10일, 15일. 세 번째, 노동위원회는 조정 신청 전에는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 자주적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동위원회는요, 역할이 심판이라고 하는 게 뭐 부당해고냐, 부당노동행위냐 하는 판정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관내에 있는 노동조합와의 분쟁이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절차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여러분 실무해 보시면 알겠는데 실무하실 때 뭐 파업하는 곳에 여러분 담당자가 되잖아요. 뭐 채용이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문노무사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노동위원회 가끔씩 막 전화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타결 여지가 없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없느냐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되게 적극적인 담당자를 만나면 그 얘기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래서 X가 되고요. 네 번째,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 동의를 얻었다. 조정위원회 가름해서 단독 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원래는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합의체로서 합니다. 거기도 3명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단독으로 하면 이 사람의 혼자 생각이지 뭔가 좀 합리적이지 않은데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단독이 아니고요. 단독이 갈 수 있는 경우가 쌍방이 신청하거나 동의 얻었을 때 가능합니다. 요건 잘 나왔고요. 다섯 번째, 조정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처한다라고 돼 있죠. 예, 조정서가 만약 수용되었다 한다면 거기를 위반했을 때는 단체백이 체결된 거랑 같기 때문에 그때는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3번 봤고요. 38번입니다. 중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자, 노동쟁이 중재 회부되었어요. 30일간의 쟁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중재 회부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15일. 근데 제가 긴급 조정을 얘기하다가 30일 표현을 지금 썼는데 중재에 대한 거 이렇게 보실 때는 15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앞서 조정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조정은 어떤 사업이냐를 봤죠. 공익사업이냐 아니면 일반 사업이냐. 일반 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중재의 경우에는 그냥 15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관계 당사자 1방이 단체백에 의해서 중재를 신청한 때에도 중재를 행한다라고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원래 중재라고 하는 거는요. 조정은 수용 여부가 유동적입니다. 조정은 제3자가 안을 제시하는 거고 그거 수용할지 말지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결정하면 됩니다. 알아서. 그런데 중재는요. 아예 노동위원회에다가 그냥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단체백 어떻게 체결할까요?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처음부터 노동위원회가 내려주는 것을 우리가 받아갈게요. 그대로 따를게요.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합의가 돼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 합의가 일방이 해서는 안 되고 쌍방이 함께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쌍방이 함께 신청하는 게 그때그때마다 하기보단 사전에 합의할 수도 있겠죠. 사전 합의하는 방식이 단체백에서 미리 둘 중에 한 명이 신청해도 우리 쌍방이 하는 걸로 봐줄게. 이게 단체백에 의해서 일방이 신청한다. 이렇게 표현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청했다면 쌍방이 함께 신청했고 중재 나오면 무조건 받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중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신청한 때에도 중재를 행한다 했으니까 맞는 표현으로 잘 나왔네요. 그래서 5가 되는 거고요. 3번, 중재는 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다 되는데 아닙니다. 조정, 중재 어떤 거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네 번째,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재 제정이 월권에 의한 것이다 인정하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아닙니다. 위법이거나 월권이다라고 하면 재심 신청할 수 있고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한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중재 제정의 내용은 관계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단체백과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2번 설명에서 말씀드렸죠. 중재를 갔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이거 따르겠다라고 양당사자가 합의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관계 당사자 동의는 이미 동의가 돼 있는 겁니다. 다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장의 의미는 관계 당사자 동의라는 것은 중재가 나온 다음에 동의를 받는다. 이 취지거든요. 사후 동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 이미 동의받아서 중재를 받은 거기 때문에 동일한 절차는 필요 없다. 따라서 단체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뒷문장은 맞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봤고요. 39번 갑니다. 옳은 것을 또 모두 필수 공익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야 하네요. 자, 이것도 단순 암기 사항입니다. 뭐 공중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위태로움을 가져오는 거 이걸 골라라라고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풀면은 여러분들은 오히려 방송국이 훨씬 더 현저한 위태로움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통신사업, 그 다음에 한국은행 사업, 그리고 병원 사업. 예, 요거는 필수 공익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공익 사업입니다. 공익 사업과 필수 공익 사업은 다 공익 사업인데 그 중에서 필수 공익 사업은 니은, 리을, 비읍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 40번입니다. 직장 폐쇄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1번 보기.
사용자 직장 폐쇄가 정당한 쟁행위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럼 사업장 내 노조 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 활동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도 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자, 직장 폐쇄 효과는 두 가지가 있죠. 퇴거, 우리 사업장 들어오지 마세요 하는 거 효과 하나, 또 하나는 임금 안 주는 효과 하나. 그 중에 지금 퇴거 요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직장 폐쇄를 제대로 했다라면 이제 공장문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 마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근로자가 살고 있는 기숙사, 그리고 식당 같은 것도 있죠. 예, 그런 데들은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상적인 노조 활동하는 곳이라면 출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정상적 노조 활동이 아니면 그때는 출입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허용되지 않다 했으니까 틀렸죠. 허용된다. 2번, 직장 폐쇄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근로자가 쟁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했어요. 사용자가 직장 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공격적 직장 폐쇄 성격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이후 직장 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판례 내용 긴데요.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공격적 직장 폐쇄가 되면은 인정하지 않아요, 정당성을. 그렇기 때문에 직장 폐쇄 정당성 상실이라 돼 있으니까 맞는 문장이죠. 공격적이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용자 직장 폐쇄는 근로자 측의 쟁의 행위의 대항 방위 수단이다. 상당성이 인정될 때, 이건 중요한 단어고요. 정당한 쟁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 예, 직장 폐쇄도 쟁행위 일환이고요. 이거는 훨씬 더 엄격한 정당성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항, 방어, 상당, 이거 다 갖춰야 됩니다. 맞고요. 네 번째, 사용자 직장 폐쇄가 정당한 쟁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적법한 쟁행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 점거를 계속했다 하더라도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자, 사용자 직장 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럼 사용자는 잘못했죠, 지금. 그리고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라 돼 있죠. 노동조합은 정당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굴 더 보호해야 될까요, 법은? 노동조합이 정당하게 하고 있으니까 노동조합을 보호해줘야 되겠죠.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다 하더라도 직장 점거를 계속한 이 근로자들은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근로자가 잘못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맞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제 변수는 있는 거죠. 직장 폐쇄가 정당해버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직장 폐쇄가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계속적으로 점거해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사용자 직장 폐쇄가 정당한 쟁행위로 평가를 받았어요. 비로소 사용자는 직장 폐쇄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불 의무를 면한다. 이것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직장 폐쇄 효과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임금 안 주는 거다. 임금 안 주는 거는 정당한 직장 폐쇄일 때 임금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됩니다. 옳지 않은 건 그래서 1번 보셨고요. 다음 41번 갑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쟁행위 하고자 할 때 행정관청 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예, 이거는 일시, 장소, 인원, 방법, 요거는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목적은 신고할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단순 암기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 이제 올해 노원도 그렇고 노트도 그렇고 단순 암기 사항들을 좀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주로 보면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데에 퍼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노조법 또는 근로기준법 이렇게 해서 법만 받다가는 오히려 틀리는 경우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시사점이 미리 좀 땡겨서 시사점 말씀드려보면 법조문인데 법조문이 약간 좀 세세한 부분까지 내는 문제들이 많아졌구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어요. 다음 가보시면 42번 또 쟁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1번 쟁행위 기간 중에는 어떤 경우라도 노조법 위반의 이유로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자, 쟁행위 기간 중에는 구속이 되지 않는 보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노조법 위반에 대해서 보호한다. 이거 잘 나왔고요. 그럼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어떠한 경우라고 돼 있지 않고요. 현행범을 제외하고는이라고 돼 있어요. 현행범이 아닌 사람일 때 노조법 위반으로 구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노조법 위반은 잘 나왔는데 여기 1번 어떠한 경우라도 이게 지금 틀렸죠. 두 번째, 노동조합의 쟁행위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자, 이것도 쟁행위 하는 거. 근로자들이 파업하면은 무노동 무임금이 되고 사용자는 공장이 멈춥니다. 굉장히 큰일이죠. 굉장히 큰일은 제가 종사 근로자가 나서야 된다 했죠. 종사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하는 거 잘 나왔습니다. 원래 쟁행위는 찬반 투표 무조건 해야 되는데 누구까지 해야 될까가 문제였고 개정법에서는 종사 근로자까지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 나왔고요. 다음 세 번째, 쟁행위 본질상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서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노동조합이요. 사용자 점유를 배제해서 조업을 방해하는, 조업 방해하는 거 있죠. 이게 노동조합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조원 아닌
뭐 회사 다니다 보면 노조원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노동조합 가입하는 사람도 있지만 노조원 아닌 사람들이 일 잘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이 쳐들어가서 공정문 걸어 잠그고 다 나가 이러면서 조업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이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쟁행위 할 수 없다입니다. 조합원들은 쟁행위하고 일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남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네 번째, 노동조합은 쟁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해서 이를 관철한 목적으로 쟁행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쟁행위 기간은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이게 법 원칙입니다. 그래서 임금 지급 요구하는 거, 이건 떼쓰는 거예요. 떼쓰는 거. 법에 있는 원칙이 아닌데, 그래서 요거를 요구하는 건 괜찮지만 이를 목적으로 쟁행위 하는 건 안 된다라고 법조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했으니까 또 틀렸죠. 다섯 번째, 필수공익 사업의 사용자는 쟁행 기간 중에 쟁행이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당의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자, 필수공익 사업은요. 일반 사업은 이 말이 맞아요. 쟁의 행위가 보호돼야 되고 회사가 피해를 받아야 대등해지니까 원래는 채용 대체 못합니다. 근데 필수공익 사업은요. 공중의 일상생활이 너무 위태롭게 됩니다. 병원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 갔더니만 파업 중이라고 응급실이 가동 안 해요. 근데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가동돼야 되겠다 생각 드시죠. 그래서 그런 사업일 때는요.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문장이 되고요. 다만 이제 100% 대체가 아니라 50%까지만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업 참여자의 50%. 그래서 옳은 건 2번이 되고요. 43번 또 옳지 않은 걸 찾아야 됩니다. 1번 쟁행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체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판례 문장입니다. 노동조합의 쟁행의 목적이 뭘까? 교섭을 하다가 안 됐을 때 쟁행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섭의 목적과 쟁행의 목적이 일치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자체적 교섭 조성한대 이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가시면 노조법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이루어진 쟁의행위다라고 하면 쟁의 발생, 신고 절차 미준수만을 이유로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노동법에서 신고라고 하면요. 신고를 가지고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정당성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신고는 이제 행정관청 노동위원회에다가 우리 파업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게 없다 하더라도 문제는 노조법과 헌법에 있는 것들을 다 갖추면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부정할 수는 없다. 맞는 편이다. 세 번째, 쟁행위 수단으로서 피켓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는 자에 대해서 평화적 설득, 구두,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게 원칙이다라고 돼 있죠. 피켓팅은 여러분 그냥 생각하는 대로 피켓 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피켓팅의 본질은 뭐냐? 왜 피켓을 들까요? 네,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임금 인상을 한번 해봅시다. 비조합원들도 우리 같이 한번 싸워봅시다. 이렇게 해서 설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문제는 평화적으로 설득하면 설득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보면 폭력이라든지 출근 저지 이런 것들이 막 동반됩니다. 그런 거는 정당성이 상실돼요. 평화적으로 설득하고 평화적으로 피켓 들고 평화적으로 유인물 뿌리고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원칙입니다. 맞는 편이고요. 네 번째, 쟁행위가 조정 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정당성을 결여한 쟁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법조문에 쟁행위 하기 전에는 노동위원회나 또는 노동위원회가 이제 공적 절차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적 절차가 있어요. 사적 절차 또는 공적 절차에 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라라고 법조문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필수는 아니더라. 필수는 아니어가지고 우리 판례도 무조건 정당성 결여가 아니고 재반 사정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안 거쳐도 정당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맞고요. 다섯 번째,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수용할 수 없는 과다 요구를 했다. 쟁행위 목적의 정당성은 부정된다 했는데 아닙니다. 자, 과다 요구는 뭘까? 우리 회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노조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협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서로 간의 갈등 끝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여력은 5% 임금 인상밖에 없는데 노조는 10%를 요구했다. 회사가 따라갈 수 없어요. 하지만 협상하면서 그게 힘들다. 좀 낮춰달라. 이렇게 하면 노조의 입장에서는 그래 양보할게요. 하지만 대신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협상을 하겠죠. 그래서 이 과다 요구 이때에서 무조건 정당성 상실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 이렇게 답이 되는 거고요. 자, 44번입니다. 또 옳지 않은 것. 1번,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해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부당노동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자,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뭐냐? 국가가 정해놓은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로시간 면제는 아까 말씀드렸었죠. 노조 일만 하고 회사 일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돈은 누구로부터 받냐? 사용자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럼 사용자는 이제 돈을 줄 때 노동조합한테 좀 잘 보이려고
원래 이 사람이 근로자로 일했을 때는 연봉 5천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제 근로시간 면제자가 되셨으니까 노조일만 하시니까 노조일 좀 잘 해줘라. 사용자 편 좀 들어줘라. 이러면서 연봉 7천 줘도 되겠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5천 받던 사람이 2천만 원이나 더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패할 가능성이 있겠죠. 사용자의 앞잡이 노릇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초과한 급여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회피할지 모르지만 노동조합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부패함으로 인해 가지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이익이 오히려 꺾여버리겠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게 바로 사용자가 개입해서 부당하게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지배개입 부당노동 행위의 일종입니다. 성립하지 않는 데 있으니까 X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근로자의 후생자금을 위해서 기금 기부하는 것 경우에는 부당노동이 성립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게 여러분 뭐 문란이 났다? 수해를 입었다? 조합원들 중에서 지금 집이 없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사용자가 노조한테 이 기부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합원들 좀 챙겨줘라. 따스한 현장이죠. 별로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침해할 소지는 없어 보이겠죠. 이런 것들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백 체결은 부당노동행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제가 1번 문제에 말씀드렸던 유니온숍 얘기입니다. 유니온숍은 우리 노조원이어야 해고되지 않는다 이건데 이 제도 있다 그랬죠. 요건이 이겁니다.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조여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이것을 단체백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지 더 많은 얘기들은 꼭 안 갖춰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5가지 조건 중에 2개 조건만 나와 있으면 2개 조건은 어쨌든 충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걸 체결해도 부당노동행위 아니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맞다. 맞는 설명이고 조건을 5개를 딱 설명을 다 해야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성립 요건에 대한 것은 다 나왔어요, 지금. 그 다음에 근로자를 해고해도 괜찮다. 근로자 해고해서 다른 거 차려야 된다. 이 얘기는 해고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냐 좀 복잡한데 하시는 분들은 초심자일 가능성이 있는데 초심자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유니온숍 규정이 도입되기 위한 요건은 잘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만 가지고도 유니온숍은 도입됩니다. 그 다음에 안 나온 요건들이 있다는 말씀드렸죠. 안 나온 요건들에 대해서는 근로자 보호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거 없다 하더라도 유니온숍은 체결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맞는 지문이다. 네 번째, 사용자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했다. 부당노동이 성립하지 않는다. 노동조합한테 뭔가 베풀어 주는 거죠. 하지만 최소한 규모의 사무소 주는 것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조문에 예외를 두고 있고요. 5번째,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 단체백 체결을 기타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했다. 그럼 부당노동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다시 보시면 위임받은 자와 단체백 체결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 누가요? 사장님이요. 사장님이. 노동조합이요. 단체 교섭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단체 교섭 전문가한테 교섭을 위임했어요. 근데 이 교섭 위임을 받은 사람이 와서 협상하시죠라고 했다면 사용자가 안 만나주는 거예요. 왜 안 만나주냐 했더니만 이유가 없대요. 이렇게 되면 법조문에 노동조합도 성실하게 교섭해야 되지만 사용자도 성실하게 교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의무예요. 그걸 이행 안 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부당노동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처벌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 확인을 했고요. 45번 갑니다. 자, 노조법 81조 1항 4호 단서에 따른 노동조합 자주적 운영, 활동을 침해할 위험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요 얘기는 앞서 있었던 근로시간 면제자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 회사로부터 노동조합이 돈 받으면 안 돼요. 근데 돈 받는 게 2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노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돈 주는 방법. 두 번째는요, 노조한테 직접 돈을 주는 방법. 이 2가지가 있어요. 현재 근로시간 면제자한테는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근로자일 때 받던 연봉만큼만 받아라. 그 이상 받으면 안 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노동조합한테 돈 주는 거 있죠. 아니면 노동조합한테 뭐 편의 제공하는 거 있죠. 요거에 대해서는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너무 심하게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일맥상통하죠. 근로시간 면제자도 돈 받을 수 있다. 너무 심하게만 받지 마라. 너무 과도하게 받지 마라. 노동조합도 돈 받을 수 있다. 회사로부터 기부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과도한 거냐 아니면 자주성 침해되지 않을 정도의 소소한 돈이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노조법 81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또 이것도 단순 암기사항인데 관리 방법은 어떻게 했고 사용처는 어디인지 금액과 원조 방법은 어떤지 횟수와 기간은 어떤지 목적과 경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번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거는 없습니다.
법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수입에서 차지한 비율. 원래 노동조합의 수입은 조합비로 운영이 되거든요. 조합원들이 보내주는 돈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근데 노동조합의 예산을 보니까 5천만 원이래요. 1년에 조합비로 거치는 게 1년에 총 예산이 5천만 원이래요. 총 수입이. 근데 이 총 수입 중에서 4,900만 원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거다. 어떻습니까? 노동조합은 이 사용자의 돈이 없으면, 사용자의 원조가 없으면 홀로 설 수가 없겠구나. 이러면 자주성이 상실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조된 운영비가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법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 노동조합 운영비 어디에 썼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얼마나 받았냐, 얼마나 자주 받았냐, 그 다음에 목적 뭐냐, 노동조합 파업 좀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돈 주더라. 교섭할 때 좀 살살합시다, 이러면 돈 주더라. 이런 목적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자주성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 따져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낌 드실 겁니다. 이것도 단순함기인데 약간 깊은 문제를 냈고요. 다음 46번 갑니다. 옳은 것을 골라야 되고 부당노동의 구제에 대한 문제네요. 1번, 사용자 부당노동 행위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했는데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부당노동 행위에서 권리 침해당한 근로자라고 돼 있죠. 아무래도 이제 부당노동 행위다라고 하면 노동조합에 관한 거니까 노동조합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법조문에는 근로자도 할 수 있고 노조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 신문할 때 당사자의 신청 없이는 증인 출석하게 해서 필요한 사항 질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노동위원회는 행정소송, 행정심판 절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됩니다. 말이 좀 어렵죠? 노동위원회가요, 당사자주의라는 게 있고 소송할 때 원칙이 당사자주의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직권탐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당사자주의는 그 소송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요구해야만 증인신문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주장한 거 안에서만 판단해 주는 걸 당사자주의라 합니다. 근데 직권탐지주의는 뭐냐?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 이런 데서 주장하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증거조사도 해보고 판단도 내려본다는 겁니다. 뭔가 근로자들 입장에서 좀 더 좋아 보이죠. 그래서 이 노동위원회 절차는 직권탐지주의, 직권증거조사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증인이 출석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실무를 해보니까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아도 진실을 파헤쳐가지고 판단 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하고는 다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관계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증인 출석하게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X. 세 번째,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계속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면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행해라. 3개월의 구제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지방노동위원회 기각결정에 불복을 할 때 관계 당사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 재심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서립계 공부하면 맞아 보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결정이 있은 날이 아니고요. 판정서가 송달된 날,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섯 번째, 중노위 재심 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소송 제기에서 효력이 정지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근기법, 노원 때도 보셨죠.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복직시키고 싸우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은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명령 따르면서 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옳은 건 3번 받고요. 47번입니다. 또 옳지 않은 것. 1번,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위원장 그리고 노동조합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 대상 공익위원을 한다. 맞습니다. 이건 자격에 대한 건데 공익위원은 특이한 게요. 양자가 배제하고 남은 사람이 가장 중립적이겠죠. 그렇게 해서 서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 번째, 관계 당사자 양쪽이 모두 단독 심판 신청하거나 단독 심판 처리하는 것에 동의했으면 단독 심판으로 사건 처리할 수 있다. 이것도 앞선 문제에서 한번 보신 적 있죠. 원래는 제가 합의체로 가야 되는데 단독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양 당사자가 합의했을 때입니다. 또는 동의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세 번째, 노동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3년을 하되 연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 이게 연임이 안 돼 버리면 위촉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위촉되는데 그러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버리면 근로자들이 부당이고 당했는데 빨리 구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구제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중노위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노위 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제기해야 된다. 행정소송법 때 또 배우실 건데 미리 좀 땡겨서 설명을 드려보면 중노위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노위 위원장이 피고가 되고요. 지방노동위원회도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내린 건 지노위 위원장을 피고로 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5번째,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소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는다. 이것도 법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요 3번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48번 갑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얘기네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하고요. 1번, 정부 교섭대표는 다른 정부 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일단 맞고요. 공무원들 보시면요. 결국 막 다른 부서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한번 뭐 예시를 들어보면 고용노동부에 있는 공무원들 있죠.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은 결국 국가의 예산하고 연결되겠죠. 그럼 기재부가 예산을 쥐고 있잖아요. 그럼 기획재정부하고 같이 교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들어보니까 말이 일리가 있죠. 그리고 뭐 선생님들도 공무원이죠. 선생님들 말고 그럼 교육공무원 해볼까요?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 교육청에 있는 일반 공무원들, 교육행정공무원들 교섭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예산은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예산은요, 또 국가가 기획재정부가 예산 짤 때 어떠한 역할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일이라고 하는 게 각 부처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부처하고 연관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부의 교섭대표와 다른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동 교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정부 교섭대표에게 교섭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없더라는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다음 내용 가시면 전임자, 노조일만 하는 사람 얘기입니다. 노조 전임자는 휴직 명령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건데 예, 맞습니다. 노조일만 하는 거고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는 안 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휴직 명령을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정부 교섭대표는 법령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교섭을 요구할 때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교섭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라고 돼 있죠. 예, 정부의 교섭의 좀 특징이 뭐냐면요. 공무원들의 근로조건은요. 정부에서 마음대로 결정 못합니다. 그럼 국가의 예산은 또 국민의 대표로부터 심의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국회가 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국회 국민의 대표들이 결정해야 될 일을 정부 부처에서 돈 1억 줄게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정부 교섭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정부 교섭대표가 못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교섭의 의무가 있는 거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교섭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단체 교섭이 결렬됐을 때 이를 조정 중지하기 위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가 있다. 이거 맞고요. 특이하게 중노위로 바로 간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정부 교섭 대표는 단체백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해라라고 돼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연봉 인상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단체백 체결해도 공무원들이 확답 못합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되냐가 되게 중요해요.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을 어떻게 주냐. 그렇기 때문에 임금 인상한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국회가 결정할 일이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정부에서는 그래 노력해볼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48번 끝났고 49번 갑니다. 옳은 것을 골라야 되고 1번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개별 학교 단위로 교섭을 설립할 수 있다.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정교조 들어보셨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입니다. 교총 여기도 전국 단위로 움직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학교 단위가 아니라요. 최소한 뭐 도 단위, 최소한 뭐 시 단위, 특별 시 단위 이렇게 해서 학교를 벗어나서 우리는 집단으로 노동조합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전국 규모 아니면 시 단위, 도 단위 이렇게 노동조합을 만들어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얘기가 되고요. 두 번째, 교원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근무했던 사람은 규약에 정함이 있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 교원으로 임명되어 근무하였던 사람, 과거형이죠. 이미 이제 교직 아닌 거예요. 교원 아닌 거예요. 예전에는요. 교원 노조, 공무원 노조 다 공통됐었습니다. 재직자만 가입 가능했었어요. 현재 선생님이어야 돼요. 현재 공무원이 돼요. 그래야만 노동조합 가입할 수 있는데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교원 생활 하다가 퇴사하셨다 또는 노동조합 활동 잘못해가지고 해고되셨다. 그러면 예전에 근무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도 규약에 따라 가지고 현재 교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입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고 개정법에 대한 걸 또 물어봤습니다. 세 번째,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파업, 태업, 그 밖의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쟁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예, 교원과 공무원은 쟁의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틀렸고요. 네 번째, 단체 교섭하거나 단체백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 여론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을 해서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백 체결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이건 맞습니다. 선생님들인데
여러분들이 볼 때 노동조합이 일인데 왜 국민과 학부모 눈치를 봐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이고 이거는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국민 여론도 살피시고 학부모 의견도 수렴해서 교섭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교원은 임용권자 허가가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는다라고 돼 있죠. 아까 앞선 문제, 공무원도 전임할 수 있다 했죠. 그리고 그때 휴직하라 그랬죠. 그런데 봉급에 대한 얘기는 처음 보셨을 겁니다. 이 봉급 얘기는 회사로부터 돈 받고 노조일 많은 거니까 근로시간 면제자 얘기거든요. 공무원 노조, 교원 노조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없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내용은 없다. 아직까지 무급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옳은 것은 4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 이제 50번으로 왔죠. 노사협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곳을 위주로 하고, 그래서 뭐 노동조합은 한 회사에 하나 이렇게 있다 치더라도 회사를 보니까 본사에 하나, 공장 하나 이렇게 있는데 공장이 근로조건을 별도로 결정한다? 그럼 공장에도 노사협의 하나, 본사에도 노사협의 하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맞는 표현. 두 번째,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며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 설치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맞습니다. 30명 이상이다라고 하면 필수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의무입니다. 의무사항. 세 번째로 갑니다. 근로자의 교육훈련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이다. 예, 이렇게 회사에 금전적인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로자 공통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의결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의결은 무조건 의결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결정해라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노사협의회는 이제 근로자위원 들어오고 사용자위원 들어오잖아요. 노사가 합의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임금 지불 방법 체계 구조. 야, 이거는 근로자의 근로 조건하고 밀접하고 회사에는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는요 의견 듣고 청취하는 데 있는 거지 꼭 노사가 합의해야 될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는 표현이고요. 다섯 번째,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쳐서 단체배약 실질 형식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배약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이건 노조법에서 나오는 판례인데요. 단체배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실질과 형식의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되지 어디서 단체배약을 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사협의회를 한다고 들어갔는데 노사협의회에 들어갔더니만 마침 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이 다 노조위원장, 노조간부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너무 잘 통했어. 그래서 이참에 노사협의회 말고 단체배약으로 갑시다. 그렇게 해서 제목도 단체배약서라고 이름을 넣고 내용도 근로조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양당 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들어가잖아요. 그럼 노조법에서 단체배약이 되려면 서면으로 작성해라. 양당 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건 다 갖췄죠. 그러면 그때는 단체배약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이건 볼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판례에 어긋나는 얘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5번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셨습니다. 올해 시험 문제에 대해서 뭐 난이도 평가 뭐 어디서 나왔냐 이런 것들은 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분석을 해본들 내년에 다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예측이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어떻게 준비해라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이거는 우리 이 법학 과목에서는 기출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법학 과목은요. 법조문 내고 그 다음에 해석에 대한 걸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할 때요. 누군가의 독창적인 생각을 냈을 때는 그것은 정답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그럼 안전하게 가야 돼요. 안전하게 가려면 뭘 봐야 될까? 법조문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판례에 대한 것,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이런 것들로 가야 되겠죠. 그 가장 안전한 게 뭘까? 이전에 나왔던 문제가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일단 정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개정법도 올해 보시면은 개정된 건 주로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기출문제보다 보면은 과거형이잖아요. 과거형이다 보니까 개정법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개정된 내용은 별도로 시간 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1차 시험은요. 2차 시험하고 많이 중복이 됩니다. 이건 조금 더 설명드려보면요. 우리가 1차에서도 노동법이 있고 2차에서도 노동법이 있죠. 1차에서는 객관식으로 진행되고 2차는 주관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다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주관식으로 공부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요. 주관식의 노동법을 공부했을 때는 판례를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시게 돼요. 그리고 객관식 문제도요. 객관식 나오는 게 조문도 나오고 그 다음 판례도 나오거든요. 주관식도 조문, 판례 그대로 나옵니다. 자, 배우는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배우는 거는. 그런데 객관식에는 추가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숫자 같은 거 있죠. 숫자. 이런 것들은 오늘 보셨던 것 중에 뭐 3주 이내 뭐 법인 등기해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2차 시험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아요. 이유는 2차 시험은 일단 법조문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지 세세하게 외우도 돼요.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근데 1차 시험은 법조문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숫자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 더 외워두셔야 됩니다. 근데 겹치는 게 있다 보니까 2차를 공부하시면서 1차를 추가로 해주시면 효율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는 이겁니다. 기출문제 개정법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준비 시기별 전략은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들이 언제 시작했냐에 따라서 2차 공부와 1차를 같이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늦었다. 이제부터는 빨리 1차에 올인해야 된다. 이럴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히 간다 하면서 무조건 1차부터 하지 마시고요. 노동법은 그래요. 노동법은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공부를 하겠다 마음먹은 시기가 2022년도다. 그러면 일단 2차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23년도 1월이다. 그래도 여러분들 아직까지 시간 있습니다. 2차와 병행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처음 하겠다라고 지금 마음먹었는데 현재 시점이 23년도 2월이다라고 아니면 그 이후다. 그럴 때는 2차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그때는 빨리 1차에 집중하셔가지고 1차 강의 보시고 1차 문제 풀이 하시고 기출문제 반복해서 푸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시기별로 해서 2차와 같이 할 거냐 아니면 1차만 할 거냐 이게 좀 나눠지고 있고요. 그리고 1차 공부는 2차와 같이 하든 1차만 하든 중요한 건 어쨌거나 기출문제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개정법 꼭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역적인 부분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조문 볼 때 지역적인 부분도 좀 꼼꼼하게 숫자 같은 것들 한 번 더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볼 때는요. 지금 제가 해설할 때 하나하나 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들이 정답만 보고 그냥 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정답을 똑같이 내진 않아요. 기출문제를 여러분 뭐 다른 시험처럼 문제은행 방식으로 문제의 답이 계속 도는 게 아니고요. 그 지문을 변형을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마다의 OX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변형이 됐다 하더라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방법은 기출문제를 보실 때 모든 지문을 다 OX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공부 방법을 말씀드렸고 뭐 추가적인 뭐 질문이 더 있으시다 라고 한다면은 제 개인적인 카페도 있고요. 메일 주소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카페는 뭐 박원철 노동법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검색해 보시면 되겠고 제 강의 계획서에 보시면 메일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중에 만약 1차 시험을 보셨다. 예. 시험 치르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진심으로 합격을 기원합니다. 초심자이신 분들은 아마 이 강의 듣는 것도 좀 버거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구절절 설명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답이 되는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깊은 내용이 알고 싶다 하면 좀 더 차분한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 노동법 공부 보시면 알겠지만 재미있죠. 생각보다 법인데도 불구하고 실생활로 되게 밀접하고 여러분 일상생활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고민하고 있다 한다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노무사 생활도 괜찮고 노동법 알아서 손해볼 거 절대 없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왕 시작하신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한번 준비를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강의를 들으셨던 모든 분들 다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